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쿠키라고 하는 혹은 쿠키라고 하는 필명으로 계속해서 한 8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효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요. 저는 과학 쿠키라고 하는 채널로 이제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과학 쿠키라고 하는 채널 자체는 이제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을 사람들에게 좀 친숙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채널로 참고로 활용하고 있고요. 가장 주요 타겟이 사실 중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어떻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를 행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렵게 배웠던 과학이 혹은 어렵게 배웠던 개념이 실제로 어떤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과학자들은 사고하고 탐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8년 정도 이제 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대부분 제 컨텐츠들은 학생들이 좀 과학을 재밌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사범대학교 물리교육과를 나와서 학생들에게 이제 물리를 가르치는 물리교사로 좀 잠깐 재직을 했다가 그 이후에 좀 더 다양한 영향력을 좀 펼치고 싶고, 조금 제가 원래 영상을 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좀 즐겨하는 것들이었다 보니까 이런 미디어적인 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노출시켰을 때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과학 저널리즘을 전공을 했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좀 열심히 계속해서 활동을 할 거라서 아마 계속 뭔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학생들의 어떤 과학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향유하는 데 좀 도움을 얻고 싶으신 관심 많으신 학부모님들이라면 아마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제공해 주신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여기 계신 강연을 들으시는 청중분들께서 학부모시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 아이의 과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뭔가 제가 여태까지 활동하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인사이트를 좀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과학 이야기로 풀어보는 학습 성장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강연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저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이시라면은, 그리고 혹시 뭐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은 여기 계신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왼쪽부터 피아제, 비고츠키, 그리고 브루너, 3명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긴 한데요. 셋 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습득하는 과정에서, 지식은 학생들에게 떠먹여주는 대로 그대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어떤 사고의 과정, 그리고 사전 지식, 혹은 개인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학습자의 머릿속에는 내가 A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을 때 A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A 프라임 혹은 A 플랫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이 돼서 지식이 자리 잡는다. 그래서 그런 개인의 경험과 어떤 주변의 배경,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잘 조성을 해줘서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어떤 교육 철학인 구성주의 교육 과정의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브루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만든 어떤 발견학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을 또 만들기도 했고요. 제가 교사를 했었을 당시에는 이 발견학습이 주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좀 컸어요, 저한테. 뭔가 지식을 구성하는 구성자로서의 학생들에 대한 존중이 교사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르칠 때 이 학생들에게 최대한 발견의 즐거움을 좀 줘야겠다, 이런 식의 어떤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게, 실제로 제가 교육 과정을 준비하거나 수업자를 준비하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서 영상을 만들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학생은 알려주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늘 생각을 하면서 컨텐츠를 개발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그렇다면 학생들이 과학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왜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과목이나 뭐 성적이나 수능, 이런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어떤 내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모든 챌린지가 그렇듯 사실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내가 넘어야 될 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과학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마치 정복해야 하는 어떤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내 어떤 삶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이 과학을 습득을 하면 내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뭔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툴이 하나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면 과학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사실 기반은 제가 결국에는 어렸을 때 과학을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 스스로를 탐구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려면 그 학생들을 잘 이해해야 하고, 그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 과학을 만약에 어렵고 싫어한다면 그 학생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한테서 찾은 거죠. 왜냐면 저도 과거에 학생이었고, 저도 선생님의 늘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게 아니라 뭐 어려운 선생님도 만났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쭉 과학을 왜 좋아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까요,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들이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살아가면서 쌓았던 다양한 자연이었어요. 자연을 좀 부모님께서 많이 노출 좀 시켜주셨던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예를 들면 뭐 곤충을 채집한다거나, 아니면 뭐 매미를 잡고, 뭐 개미를 잡아서 개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키워본다거나, 먹이를 주면서, 혹은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하루는 길거리를 가다가 거미줄이 이렇게 탁 쳐져 있는 거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미가 어떤 식으로 사냥을 하길래 얘가 먹고 살 수 있는 걸까? 거미줄은 대체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잔인할 수 있는데요, 모기를 잡아서 거미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미가 이제 보여주는 어떤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굉장히 큰 호기심으로 다가왔고요. 그 호기심이 계속 꾸준히 저를 계속 이런 자연에 대한 호기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에서 유치원에 입학을 했을 때 이런 만화책을 봤습니다. 여기 있는 만화책은 뭔가 과학을 주제로 재밌게 이렇게 좀 만화로 구성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는 그런 만화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오른쪽에 중심체가 하는 일, 이렇게 지금 하나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이 중심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과학을 좀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좀 내가 전공을 했다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포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세포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기관인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유치원 만화입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중심체뿐만이 아니라요, 이 만화책에는 뭐 미토콘드리아 같은 우리가 성인이 되기 이전에 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가 있고, 어려운 어떤 과학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를 전 어렸을 때 실제로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이 만화가 꽤나 유용했던 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요,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심체, 혹은 뭐 미토콘드리아, 혹은 뭐 소포체, 리보솜, 뭐 골지체, 혹은 뭐 식물세포에만 있는 세포벽, 액포,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생명과학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생물 원투에서 나오는 어떤 세포의 생명과 연속성, 그리고 세포의 특성에 나오는 실제 단원 내용이 만화책에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좋았던 게 뭐였냐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걸 공부할 때 과거에 봤던 만화책 덕분에 여기 있는 개념들이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과거에 제가 봤던 만화책의 캐릭터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개념들이 분명하게 지식적으로, 사실 제가 뭐 생명과학 원투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당연히 만화책에 이렇게 다 실려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약간 그 힌트만 알고 있는 그 짧은 동선만으로도 여기 있는 개념들을 습득하는데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에 그 내용이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려 있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동기부여가 됐고 비계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지식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이런 외 시리즈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학습이 즐겁고, 그리고 내가 배우는 것들이 만화책 단순히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로 습득하고 자연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을 배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아주 운이 좋은 계기로 좀 습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힌트가 됐습니다.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미디어 활동에서도 사람들에게 어려운 개념을 인식시키기보다는 그 어려운 개념이 일단 다소 친숙한 캐릭터, 혹은 뭐,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캐릭터가 굉장히 흥미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캐릭터로 접근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캐릭터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이런 뭐 우주는 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왜 시리즈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즈들이 모두 다 이런 가교 역할들을 해줘가지고 과학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발견하고 하는 어떤 즐거움, 발견학습의 즐거움을 좀 누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교사로서의 힌트였어요. 왜? 라고 하는 질문. 아까 잠깐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 혹은 뭐 혈액은 왜 붉은색일까? 뭐 단순한 이런 컬러, 색깔에 대한 질문도 포함이 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질문들이 많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던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이거에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두고 거기에 방점을 찍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고 과학을 좀 싫어하던, 특히나 저는 이제 물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리학 이러면은 학부모님들께서는 다 아실 거예요. 좋아할 수 있는 학문이 구조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수학인지도 헷갈리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하면은 실험을 떠올리는데 실험도 사실 물리학에서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흥미를 붙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또 물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리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물리가 실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물리학에서 교과서에 다루는 되게 단순한 어떤 실험이 아니죠. 사실은 자연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현상들을 학생들에게 좀 갖다 보여주면서 이건 왜 그럴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평소에 먹는 물통 있잖아요. 물컵. 물통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후 하면서 공진을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음이 그 물통에 채운 물의 높이만큼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럼 왜 바뀔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학생 때 보는 리코더의 음이 파지하는 것으로 왜 바뀌는지를 또 이해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재밌는 것이 물컵에다가 이 물컵을 통 하고 쳤을 때 나는 그 물컵에 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와인잔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똑같은 소리를 집어넣었을 때 와인잔이 깨지는 이유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에 응용을 할 수 있는 응용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하나의 질문에 출발한 거죠. 왜 물통 안에 있는 물의 양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 물통이 만드는 소리가 달라질까라고 하는 하나의 의문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제공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많이 유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메인 질문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로부터 이 왜라는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로부터 뭔가 주변 자연현상을 보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자연을 대할 때 그 자연으로부터 대체 저건 왜 저런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딱 떠올릴 수 있는 그 호기심에 대한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걸 만들어주려면요.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정말 운이 좋게도 저희 부모님께서 자연을 사랑하셨고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만들어주셨지만 뭐 때때로는 그것이 좀 필요에 의해서는 좀 유도가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뭔가 주변을 보고 신기한 현상들에 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단순히 뭐 실험을 많이 해라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궁금한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모님과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생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학생이 지나가다가 뭐 제가 똑같은 경험을 봤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거미가 이렇게 그 모기를 잡는 그 과정을 학생이 우연히 부모님이랑 같이 봤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 여쭤보겠죠? 엄마, 거미는 왜 저런 식으로 사냥을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스마트폰을 딱 꺼내면서,
그러게 한번 알아볼게 이러더니 딱 보고 이렇대 이렇게 하면 그 학생은 이제 앞으로 어떤 궁금증이 떠올랐을 때 스마트폰을 꺼낼 학생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답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답을 찾는 과정보다는 그러게 거미가 왜 모기를 저런 식으로 사냥했을까? 저렇게 모기가 사냥이 되면 이 고치 안에 이렇게 고치가 만들어질 텐데 한 번 더 질문해 보는 거죠. 학생이랑 같이. 거미는 저 고치 속에서 어떻게 양분을 습득하는 걸까?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 모기는 거미가 어떻게 사냥했어? 이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학생도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러게. 둘러싸였는데 어떻게 습득을 하지?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보는 과정이 있겠죠. 저 때는 백과사전을 찾았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다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어서요.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다 보면은 이 거미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거미의 특성이나 거미가 거미줄을 형성하는 어떤 성분의 어떤 그 소스들이나 그리고 거미의 생태나 환경 그리고 모기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보면 이 퍼즐들이 맞춰지죠.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냥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미가 그런 모기에게 어떻게 체액을 빨아들이는지도 이해해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식간에 답이 해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고민하고 거기서 더 외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한테도 질문이 돌아오면 그 학생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공해 줬었던 그런 교육을 했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제 채널에 있는 영상도 사실은 큰 맥락으로 보면 다 같은 맥락의 영상들이 많아요. 제 채널을 보면은 그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이 영상을 보고 호기심에 들어왔는데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답글이거든요.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함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사 때는 그것을 정말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그게 옳은 길이다라고 또 절대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최근의 교육 트렌드를 보면 이제는 조금 더 학습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학습에 유리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자면 지멘스가 다운리즈랑 2005년에 발표한 연결주의 교육 이론, 이거는 제가 교육학 배웠을 때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 이론을 좀 제창을 하고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머릿속에 형성되는, 발견했을 때는 형성이 되는 과정을 설명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개인의 머릿속에 단순히 형성된 것이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하는 지식의 원래 본질은 네트워크에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실 뇌도 지식을 구성하는 게 뉴런의 시냅스의 연결 과정에 따라서 그게 지식이 형성된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 뇌뿐만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연결 속에서의 네트워크상에 그 지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연결주의 교육 이론이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혹은 커뮤니티, 혹은 AI 이런 다자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상에 이런 우리가 학습해서 배우는 지식들이 늘 존재하고 그 안에서 좀 더 공고하게 어떤 지식의 형태를 갖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연결주의 교육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냥 내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이런 학습을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잘 조성한 다음에 그 학습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어떤 다양한 질문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즉 정보 연결에 대한 능력이 지금 오늘날에서 말하는 지식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의 능력이 굉장히 꽃필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 그런 지식 연결 능력을 통해서 사실은 과학을 재밌어 할 수 있는 거는 그 연결에 대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바로 이런 과학의 역사적인 접근법.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유행하는 스토리텔링 접근법이 또 과학을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저도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이런 연결주의 교육 이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본의 아니게 학생들에게 이런 단순한 어떤 하나의 과학적인 개념을 친숙하게 붙이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좀 재밌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하다가 제가 공부했었던 전공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더니 거기 전공서들을 보면 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전공을 공부할 때는 이 어떤 수학적인 기능, 그리고 어떤 개념적인 기능에 이런 세련되게 연습하는 것들에만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접근할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굉장히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과 함께 뉴턴의 개념을 소개를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지식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뢰가 좀 생겼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그래서 이런 연결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떤 상태에서 교육이 잘 일어날 수 있을까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스토리텔링을 많이 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좀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제가 뉴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 있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한번 제가 지금 소개하는 어떤 이런 전체적인 연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고대 그리스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지금 현재 과학을 배우는 기초적인 학문은 서양 고대 그 그리스에 있는 그 학파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잠깐만 소개를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을 발견했다기보다는요, 이 사람이야말로 아까 정보 이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지식들을 연결한 그런 과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주장이 되었던 다양한 세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합친 인물이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과거에 밀레투스 학파로 시작돼서 모든 만물이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탈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만물에 대한 원소들을 주장을 했었고, 그런 원소들을 통합해서 이 만물의 원소는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제 좀 축약을 해가지고 사원소설이라고 하는 세련된 이제 이론으로 이제 발전을 시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의 현재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좀 틀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학문을 집대성한 그런 굉장히 유능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뛰어난 고대 현인 중에 한 명으로 오늘날도 칭송받고 늘 거론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는 지금 옆에 이렇게 볼링공이 하나 떨어져 있고 여기 좀 깃털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이런 물체 운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물체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본인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그 뇌를 알 수는 없겠지만 문헌상으로 기록되는 바에 따르면 우주의 운동, 한마디로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 호기심, 왜 달은 늘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도는가, 혹은 별들도 늘 한 바퀴씩 왜 지구를 도는가, 태양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어떤 집념이 과거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집념 중에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이 지상에 있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물체의 운동은 과거 과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기로는 물체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소가 그라운드, 그러니까 땅에 있는 원소, 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흙은 본디 지구로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떨어진다, 낙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위 말하는 사원소설로 이 낙하에 대한 현상을, 낙하는 운동 중에 하나잖아요. 낙하에 대한 운동을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고대 현인들의 지식체계는 굉장히 세련됐고, 당대 모든 자연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지식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지속되온 것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망원경의 발견자로 유명한, 근데 실제로 망원경 발견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네덜란드의 어떤 장인이 만든 것을 이렇게 좀 들여와서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활동을 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과학혁명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했어요. 처음으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예를 들면 운동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물체가 움직인다면은 그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 포지션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물체가 움직일 때
얼만큼의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속도를 안다는 거는 시간의 간격에 따라서 얼만큼의 거리를 움직였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뜻이랑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또 잘 측정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갈릴레오 때 굉장히 많은 시계가 발명이 됐고요. 또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연구들이 갈릴레오가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떠올리면 지동설로만 잘 알고 있어요.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업적들을 남긴 과학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리학적 실험 장치들을 만들었고요. 고안했고 그런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제기한 운동에 대한 가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흙이 담겨 있어서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그냥 했잖아요.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런 설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소가 물, 불, 흙, 공기보다 더 다양하다고 하는 사실이 만연히 알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흙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중력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그냥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정도는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는 힘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서 물체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무언가에 동인이 있을 것이다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상상은요. 물체가 외부로부터 제가 물체를 밀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외부로부터 뭔가 뭐 압력이 가해지든 뭔가 영향을 받게 되면 이 물체가 움직이게 될 텐데요. 제가 이 리모컨을 던질 수는 없겠지만 던진다면 이 리모컨이 날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외부에 뭔가 동인을 받게 되면 이 물체가 움직이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물체를 건드렸을 때 이 물체가 자연스럽게 멈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죠. 자연을 잘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머릿속에 사고 실험을 통해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움직임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계속 영원히 움직인다라고 하는 관성이라는 개념을 주장했던 과학자입니다. 실험을 한 게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실험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 유명한 갈릴레오의 사고 실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고 실험을 통해서 물체가 외부로부터 예를 들면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본다면 물체를 던졌을 때 이 물체가 땅에 굴러가지고 멈출 겁니다. 이건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뭐 주변에서 방해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건데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설명에 따르면요. 물체가 멈추는 원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체를 굴렸을 때 이 물체가 바닥이랑 계속 쓸리면서 지나갑니다. 그럼 바닥과 물체가 사경사경을 할 테고 그러면 이 바닥의 마찰력에 의해서 이 물체가 멈추게 될 텐데 당시에는 마찰력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바닥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멈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전혀 없다면 언제나 일정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사실은 핵심 포인트는 이런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과거로부터 궁금했었던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 믿음의 영역에서 이제 좀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실험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참 지식적으로 폭발하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가 르네상스 이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단순히 고대 현인들의 설명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되게 가꾼 이성을 통해서 자연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던 시기였고요. 또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았냐면 우리의 우주가, 우리의 세계가 절대자로부터 완벽하게 기계처럼 작동하는 아주 정교한 기계다라고 하는 그런 기계론적 세계관이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이어받은 한 명의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이자 우리가 나는 존재한다. 아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명문을 남긴 그런 철학자로 많이 알고 있는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도 동시대에 활동했던 철학자인데요. 근데 이 데카르트의 업적 중에 굉장히 위대한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 수학 때 바로 배우게 되는 개념인데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 좌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한 그 사람이 바로 이 데카르트이거든요. 그래서 이 좌표가 도입됨에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는 어떤 이 물체의 궤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체가 원형으로 움직인다. 혹은 물체가 뭐 다원으로 움직인다. 혹은 뭐 삼각형으로 움직인다.
혹은 직선으로 움직인다, 혹은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다양한 어떤 물체의 실제 궤적, 이 궤적이라고 하는 건 다 도형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도형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의 영역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 가장 위대한 도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저기 있는 직각좌표계라고 불리는 좌표계, 이것을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이제 데카르트 좌표계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우린 학교 수업 현장에서 이런 얘기는 잘 들을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갈릴레이가 운동을 파악하고 이제 르네 데카르트가 그 운동을 분석할 수 있는 수학적인 도구를 마련해 준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한 명 더 지식체계를 보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관측의 천재인 천체 물리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요 스승인 티코 브라헤의 관측 자료와 본인이 이행했던 이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태양을 도는 지구의 움직임, 혹은 태양을 도는 행성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어떤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궤적에 대한 속도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행성들이 태양을 도는 모든 과정이 어떤 한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이 세 가지 법칙을 관측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내게 돼요. 한마디로 우리는 실제로 행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늘 움직이는 별들이나 뭐 행성이나 아니면 뭐 이런 다양한 움직임들에 대한 도형적인 힌트를 얻었고요. 그 도형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에 대한 수학적인 힌트를 얻었고, 그리고 그 분석에 대한 수학적 힌트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 도구와 운동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힌트를 바탕으로 그 위대한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이 탄생한 것이죠. 이 아이작 뉴턴은 이런 수학으로 행성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 면밀한 도구를 바탕으로 1665년과 67년 사이에 기적의 해라고 하는 굉장히 과학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해를 맞게 됩니다. 당시에 코로나 시대처럼 역병이 돌아서요. 흑사병 역병 때문에 원래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잠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기적의 해 동안 대체 왜, 어떻게 다른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케플러의 이런 행성의 운동 법칙, 그리고 데카르트 좌표계, 수학적인 도구,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운동에 대한 운동론,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과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그러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비밀, 천체를 움직이는 비밀을 알아내게 되는 거죠. 그가 발견했던 그 기적에서의 논리는 이겁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적에 뉴턴이 자기 농장 밭에 있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발견했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지구로 떨어지는데 왜 다른 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사실 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문을 해결을 해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거는 뉴턴이 집필한, 이때 집필하진 않았어요. 그 이후에 또 유명한 헨리 해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명한, 실제 근데 사실은 에드먼드 헨리는 헨리 해성을 발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헨리 해성으로 유명한 그 헨리가 이 뉴턴과 입씨름한 끝에 결국에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어내게끔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해내는데요. 에드먼드 헨리의 대단한 업적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실린 그림인데요. 기적의 해 때는 이런 그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에 나와 있는 그 설명에 따르면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포를 가지고 포를 쏜다고 해봅니다. 근데 내 눈앞에 떨어질 만큼 살짝 작은 힘으로 포를 팡 쏘면 눈앞에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먼 위치인, 제가 아까 눈높이라고 하는 데를 D라고 해볼게요. D에 떨어질 거예요. 근데 E까지 쏴볼까 해서 E까지 쏘면 조금 더 멀리 가서 떨어질 겁니다. 근데 지평선상에서 저 멀리 있는 F에 한번 쏴볼까라고 해서 F까지 쏴보면 저렇게 쫙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포신이 길게 쫙 늘어지면서 이런 멋진 아름다운 곡선 궤적을 그리면서 톡 떨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포가 성능이 무한대로 좋아서 지구 반바퀴를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포를 꽝 쏜다면 저런 식으로 쭉 멀리 가서 저기 쾅 떨어지겠죠. 그럼 충분히 더 멀리 쏠 수 있는 에너지만 있다면 이 포를 꽉 쏴서 이 포가 떨어지는 그 궤적이 이렇게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내 뒤통수로 날아올 수 있게끔 포를 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뉴턴이 생각한 실제 달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달은 사실은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뉴턴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설명 방식이 존재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 지구와 달은 무엇이 이들을 당기게 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힌트를 여러 천체 관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서 알아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프린키피아의 업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제3법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3법칙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우리가 뉴턴의 3법칙이라고 하면 관성의 법칙, 첫 번째 법칙입니다. 이 관성의 법칙은 물체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혹은 가만히 계속 정지해 있거나. 뭐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리모컨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면, 중력이 없다면 여기 이렇게 떠 있겠죠? 붕붕붕. 가만히 떠 있을 거예요. 얘를 톡 쳐요. 그럼 이걸로 쑥 날아갈 겁니다. 우리는 이걸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우주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거나 정지해 있다. 이게 뉴턴의 제1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이죠. 그런데 정지해 있는 물체를 그렇다면 움직이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이게 뉴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힘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위가 뉴턴입니다. N자 대문자를 씁니다. 네. 뉴턴이 고안한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뉴턴의 업적을 기리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레오 갈릴레이 시대 때만 하더라도 물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인이 정확하게 뭔지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 공간에 얘를 가만히 띄웠을 때 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톡 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 손가락에서 여기에 힘이 가해지게 되겠죠. 이 힘을 받으면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양이 있을 겁니다. 그 양에 비례해서 이 물체가 빠르게 가속하거나 혹은 느리게 가속하거나 어쨌든 이 물체가 가속을 하게 되겠죠. 그 가속의 양이 얼마인지를 정의하는 식이 지금 여기 여러분의 지금 슬라이드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F는 ma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공식, 즉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이죠. 그래서 이 1법칙과 2법칙을 통해서 3법칙을 또 자연스럽게 생각해낼 수 있는데요. 내가 얘한테 힘을 줬다면 얘도 나한테 힘을 주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까지 이렇게 해서 뉴턴의 3법칙이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논리를 바탕으로 행성의 운동도 설명하고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과가 떨어지는 것도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도 설명하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냈으니 그것이 바로 아래쪽에 소개되어 있는 바로 만유 인력의 법칙 또는 보편 중력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그런 법칙입니다. 여기 지금 M1, M2 이렇게 좀 써있네요. 조금 공식 나오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힘을 주고받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R이라고 하는 건 그 둘이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거리의 제곱에, 그러니까 거리가 예를 들어서 나랑 얘랑 지금 2m 정도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대상이랑 4m 정도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대상의 힘을 비교하면은 그 힘의 차이는 8배가 된다. 뭐 약간 이론, 그러니까 그 힘의 차이는 그거의 제곱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이 힘이 빠르게 줄어든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사실 중요한 것은 이 공식에 대한 이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그런 다양한 지식들의 통합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가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든 자연현상을 당시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한 모든 비밀을 이제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뉴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혹은 뉴턴의 제3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학생들한테 자 오늘 뭐 2단원의 첫 번째 소주제인 뉴턴의 3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해가지고 1번 여기 칠판에 씁니다. 이제
자, 관성의 법칙 쫙 쓰고, 정지하는 물체는 정지하고. 관성의 법칙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지하려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움직이려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 이렇게 나와요. 관성이라는 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관성의 법칙은 그런 법칙.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쭉 씁니다. 이렇게 쫙 쓴 다음에, 자, 따라해 봅시다. 정지하려는 물체는 정지하고, 움직이려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현상이 관성의 법칙이다. 그래서 왜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것이 왜 나왔는가?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등장을 했고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는가? 왜 우리가 이런 귀한 시간 들여서 이거를 중고등학교 6년의 과정 동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가에 대한 설명이 사실 이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행성의 움직임을 이해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발견을 통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했냐면 조수간만의 차이. 그러니까 바다는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바다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바다가 달의 인력에 의해서 부풀거든요. 이 부푼 상태에서 지구가 자전하면 이 부푼 바다가 계속해서 이 지구의 자전은 이렇게 도는데 부푼 바다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 부푼 바다를 주변으로 땅이 계속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수면의 고도가 변합니다. 그걸 우리는 조수간만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조석간만의 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조석간만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인천이. 한 6m 정도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1, 2m 정도 돼요.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해결을 했고요.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다양한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인류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엄청나게 미스테리한 일들을 단 하나의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업적을 만들어낸 사람이고요. 그 업적이 대단하고 여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맥락을 학생들이 접하면 훨씬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랑 이런 다양한 지식 체계를 연결해서 그것이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과학사적인 접근이고요. 그런 과학사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건 사실 지금 제 채널의 영상의 썸네일인데 그런 영상들을 좀 학생들에게 많이 보여주자라고 해가지고 좀 만들고 보여줬었던 것이 제가 이제 추구했던 어떤 교육 방향이랑 맞아서 그게 이제 제 제작 방식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재미없는 과학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연결점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을 많이 좀 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운이 좋게도 자연스럽게 최근의 교육 트렌드랑 연결이 좀 됐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런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실제로 습득하는 지식들,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이런 개념들을 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벌크로 이어줄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잘 꿰매고 그 연결고리를 잘 꿰매는 환경 속에서 그걸 잘 꿰매려면 주변에 환경이 잘 조성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강연을 들을 수 있는 뭐 여건이나 환경을 뭐 이렇게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과학관이나 아니면 뭐 수업 교보제나 아니면 뭐 이런 뭐 학습지 활동이나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학생들에게 계속 노출시키고 그것에 계속 익숙하게 만들어서 이런 스토리텔링이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형성되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교육 3.0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린 학습 생태계를 구성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뭐 조금 확장해 볼까요? 학원. 이런 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이런 여러 환경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지금 오늘 강연한 내용도 이제 학부모님들께 본의 아니게 약간 뉴턴의 그 발견의 어떤 그 비밀에 대해서 살짝 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계속 가거든요. 재밌는 이야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의 진정한 그 어떤 교육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최근의 교육 트렌드고 교육 3.0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습은 이제 교사가 막 설계해가지고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쭉 일정하게 이렇게 선형적으로 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과학관 갔던 거 오늘 내가 뭔가 학습지 풀었던 거, 오늘 내가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던 거, 혹은 뭐 내가 누군가의 북토크에 가서 참여했던 거, 이런 걸 통해서 비선형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출렁이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선형 학습이 트렌드가 됐고, 이 비선형 학습에는 또 굉장히 좀 재밌는 것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학생들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막 이렇게 좀 가상의 자아가 막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활동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 기반에서도 또 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파이썬을 코딩을 하는데, 뭐 내가 오늘 받은 수학 과제를 내가 파이썬으로 좀 코딩해가지고 좀 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는 것들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죠. 혹은 뭐 내가 갑자기 내가 뭐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그 유명한 페르나의 마지막 정리를 내가 한번 증명해보고 싶어. 뭐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애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상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동인이 바로 이 주변의 학습 생태계 환경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페르나가 갑자기 되게 멋있어 보인다든지, 요즘 친구들은 저희 때랑은 다르게 이런 연결주의적인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노출당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부스팅이 되다 보면 커뮤니티 기반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하나의 어떤 내가 궁금증을 딱 가졌을 때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이런 프로젝트 중심적인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것이 가장 뭔가 유의미하게 머릿속에 남는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교육 3.0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 생태계의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제가 사실은 제 채널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채널입니다. 베리타지움이라고 한 채널이고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베리타지움 한국 이런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어떤 스토리텔링의 아주 대가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주변에 있는 다양한 파편적인 과학의 지식을 하나의 멋진 스토리로 얼개를 잡아서 쫙 스토리텔링을 하는 어떤 굉장히 가치 있고 뛰어난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보면서 같이 좀 질문해보고 이런 환경도 좀 만들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면 늘 배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칙인데요. 근데 이 영상 지금 내용을 보면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완전 열심히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던 사람들은 이제 이 썸네일을 보면 뭐야, 나 교과서에서 에너지 보존된다고 배웠는데, 그 우주의 불변의 진리라고 배웠는데 보존되지 않는다고? 뭐지? 해서 클릭해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어떤 연구와 어떤 그 결과와 논쟁과 그 바탕으로 오늘날에 왜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은 오히려 저희 때보다 훨씬 더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계속 이제 노출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해주면 굉장히 애들한테 유리하고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생인데, 중학생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궁금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유도해 볼 수 있어요? 라고 이제 글을 남긴 건데, 그 밑에 댓글로 쭉 이제 사람들 커뮤니티 활동하겠죠. 근데 이 커뮤니티 지금은 다 AI를 통해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써도 영어로 번역되고, 그쪽 영어 나라에서 영어로 쓰면 한글로 번역돼서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레딧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뭐 레딧이 예를 들면 뭐 좋은 쪽으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취미 쪽으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뭐 스포츠, 뭐 아케이드, 뭐 다양한 장르에서 공유할 수 있는데, 학습 플랫폼으로서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이런 영상이 탄생하기도 해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증명을 이해시켜 드린다고 하는 여기 11시간짜리 굉장히 거대한 스토리 분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런 영상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커뮤니티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이 다 연결돼서 지식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도 본질적으로 하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다 얼개를 줘가지고 이 스토리를 가지고 좀 친숙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해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방안으로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실제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다양한 영상들, 뭐 예를 들면 오로라는 왜 파란색으로 보이는가, 여기 SI라고 써있는데 기본 단위계는 왜 이렇게 탄생이 된 건가.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가갔는데
네, 여러분이랑 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서 좀 다가갔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뭐 이제 오로라 뭐 이런 것도 좀 설명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좀 체험해봤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스핑크스 관측소라고 해서 융프라우라고 하는 스위스의 굉장히 높은 산이 있죠. 거기 있는 우주의 선을, 그러니까 우주에서 내려오는 방사선을 관측하는 관측소인데, 여기도 실제 가가지고 좀 취재도 해보고, 중력파 관측소인 라이고나 아니면 뭐 이런 뭐 그 입자물리 연구소, 세계에서 가장 큰 입자물리 연구소가 있는 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네, 갑자기 입자물리 연구소, 그 유명한 입자물리 연구소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가속기만 생각나네. 라지 하드론 컬라이더를 보유하고 있는, 네, 그곳에서 이제 좀 촬영도 하고 인터뷰 진행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스토리라인을 얼개서 그 스토리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좀 조성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아마 저를 여기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귀한 시간 동안에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그 니즈가 아마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학습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런 철학과 나름의 어떤 채널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어떤 그러니까 경험주의적이어도 좋아요. 혹은 뭐 주변에서 흥미를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좋습니다.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학습 생태계 조성됨을 통해서 학생들을 과학을 좀 친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내가 왜 이해해야 되는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창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으로서 과학을 습득하게 해주신다면 다들 과학 재밌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토대가 잘 그 자양분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무래도 제 채널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채널의 마지막 프레이즈를 늘 과학 후기처럼 이런 식으로 끝내는데,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그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공감이 되신다면 학생들에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바라면서 강연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학생의 학습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데, 그것이 과학이랑 이어질 수 있고, 그러려면 이제 과학을 사실은 부모님도 좋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이의 호기심을 어떻게 배움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학을 어렵지 않게 즐겁게 시작하는 방법까지 학부모님들께 큰 공감과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학부모님들께서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2부 Q&A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께 공통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질문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일 진짜 많았습니다. 과학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과학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되게 사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아마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과학적 뭐 탐구라기보다는 아마 과학 공부라고 봐야겠죠. 네. 네. 과학 공부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학년부터 딱 시작해야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먼저 그 학생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주제, 뭐 사실 그게 과학이라고 이렇게 포장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네. 어떤 주제로부터 좀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좀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일상 속에서 호기심을 느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학습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왜 하늘은 파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왜 물은 끓는지, 뭐 이런 아주 간단한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에서부터 좀 뭔가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공부라는 인식을 하면 어렵거든요. 네.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공부라는 인식보다는 뭔가 자연스럽게 세상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드는 자연스러운 호기심 있죠. 네.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좀 과학을 학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런 경험이 쌓이면은 자연스럽게 학생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뭔가를 뛰어넘어야 되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세상을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도구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 시기가
딱 거기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교육이 되는 겁니다. 아, 그 시기가 과학을 공부로 시작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중요한 거는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을 일깨워줘서 학생이 나 지금 이거 배워보고 싶어라고 하는 네. 동인이 머릿속에 딱 자리 잡게. 네. 그때가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단계로 들어갔다면 네. 그 시점부터는 이제 수준별로 천천히 이제 하나씩 교육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학습 방식이 좀 유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과학은 정해진 시기보다 아이의 호기심이 준비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아이의 질문에서 출발해 자연스럽게 배움으로 이어가는 과정이 먼저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아마 강연 내내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학을 쉽고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강연 내용에서 소개드렸지만 네. 사실 과학을 재밌게 만드는 데 있어서요. 뭔가 자극적인 컨텐츠라든지 실험, 뭐 되게 실험도 왜 자극적인 실험도 있잖아요. 네. 막 엄청 재밌는 실험. 이런 거를 사실 떠올리기 쉬워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자극적이니까요. 최근에는 뭐 미디어 트렌드가 다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과학이 진짜 재밌고 그게 학습으로 이어지는 재미가 되려면은 네. 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있죠. 네. 그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게끔 내가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그 이해되는 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와요, 사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과학 개념이 전혀 낯설지가 않고 스스로 그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는 경험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피가 나요. 피가 나는데 피가 멎잖아요. 왜 그럴까? 근데 그 피가 멎는 데 있어서 혈소판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학습이 굉장히 즐거움인 거죠. 야, 이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구나. 네. 이게 좀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런 이해는 뭔가의 하나의 경험이나 계기로 생기지는 않죠. 왜냐면 반복적으로 그런 또 설명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으면 좋은데 짧게라도 반복해서 그런 상황을 접하고 또 익숙해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과학을 쉽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뭔가 매일 조금씩 부담 없이 좀 뭔가 이런 과학 개념을 좀 일상생활에서 접하면서 그것을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언어 습득이랑 똑같다고 봐요. 막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뭐 4-5시간 하루에 막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어를 할 수 있게끔 뭐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네. 과학도 사실은 어떤 세계를 보는 창에 대한 습득이기 때문에 언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과학은 어떤 태도를 습득하는 그런 어떤 축적이 쌓일 때 학생들이 과학을 이제 덜 어렵게 재밌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과학의 재미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뭐 이해되고 또 익숙해지는 순간에서 이제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서 개념과 친해지는 과정, 그리고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도 거북이 아빠님께서도 이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초3인데 실험 과학학원이 필요한가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지금 보시면 실험 위주 과학과 교과 중심 학습,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저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실험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과학에 대한 흥미를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요, 결국에는 실험을 하면 직접 보고 만지고 뭐 경험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실험을 제공해주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게 호기심이 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실험 환경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관련된 실험 환경이 많죠. 그거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학 학습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 본질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여기 지금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결국 학교 내에서 내 아이들이 성과가 잘 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뭔가 학교에서의 평가 그리고 그 이유 학습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그 글을 읽고 그리고 개념을 이해하고 그걸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걸 이제 문해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배우는 과학 개념들이 대부분이 사실 보면 좀 낯설어요. 성인들도 어려워요. 왜냐면 서양 사회에서 시작이 됐다 보니까 번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좀 어려워졌어요. 용어가. 예를 들면 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대표적으로 뭐 위상 좀 낯설잖아요. 네, 위상 이러면은 편광 이러면 되게 낯설잖아요. 네. 진폭, 뭐 어렵네요. 수차
이런 거 다 이제 한자 기반의 번역된 용어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할 텐데 이런 것들이 단어가 가진 한자의 뜻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고 그리고 그걸 좀 한자를 이미 좀 숙지하고 있다면 사실 그런 개념들의 단어들이 품고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들이 좀 알게 되니까 그 개념에 대한 컨텍스트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두서가 없었는데 정리하면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의 흥미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고요. 그리고 과학적 사고 이후에도 그것을 검증하는 행위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볼 수 있는데 사실 학습으로서의 과학은 그걸 개념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과정. 그러니까 사실 실험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는 실험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재밌거든요. 사실 네. 실험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이론들을 잘 이해하고 개념들을 잘 정립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 그 발견에서 아하를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과학 필드를 봐도요. 실험과학자와 이론과학자가 정확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험과학자가 이론과학자 막 다 하고 이랬었어요. 지식체에 막 엄청 세련되게 발달되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실험 이론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참고로 굉장히 좋아하는 과학자 중에 한 명인 아인슈타인은 이론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실험 없이 그 위대한 상대성 이론을 좀 발견한 분이시기도 하니까. 아무런 실험 없이.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네. 상상해보고 내 실험이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보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뭐 실험과 교과 학습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서로 아예 역할이 다른 두 축이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물론 실험이 흥미를 느끼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 학습의 힘은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완성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초등에서 중등 과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 부분도 질문이 많았습니다. 초등에서 중등과학이요? 네. 야,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또. 네. 제가 교육 현장에 있었을 당시에 중학생들을 조금 생각해보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가장 큰 차이는요, 현상을 이해하는 단계가 초등학교 이제 좀 고학년, 초등 고학년의 수준이라고 본다면요. 그 전 단계는 이제 현상을 보는 단계죠, 이제 저학년은.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단계고. 이해하는 단계가 이제 초등 고학년이라면은 원리와 개념을 다루는 그 단계가 이제 중학교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중심으로 그냥 직관적인 이해를 좀 많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최대한 많이 기초를 쌓아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기초를 쌓아간다는 게 막 지식적으로 막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경험적으로 지식을 많이 좀 쌓으면 좋은 것 기초 같아요. 개념 예. 같은 것들을. 예. 실험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그냥 노출이 많이 되면 된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많이 좀 쌓아가는 게 좋고요. 반면에 이제 중등으로 올라가면은 그걸 설명하는 용어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겠죠. 내가 과거에 경험적으로 알았던 거를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표현이 좀 정교해지고요. 또 문제 적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좀 더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풀어야 되니까 사실 문제를. 그래서 사실상 중등과학이 뭐 갑자기 막 새로운 것을 막 준비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때 많이 쌓아놨던 어떤 그런 현상들을 이제 잘 세련된 언어로 설명할 수 있고 또 글을 읽으면서 개념을 좀 쌓아갈 수 있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이제 초등 교육의 경험이 중등 교육의 어떤 개념 학습이랑 이어지는 어떤 이런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지면 뭐 중등 과학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학생이 잘 과학 공부에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여담인데요. 뭐 만약에 이 중학교 이후까지 혹은 뭐 그 이후까지 과학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혹은 뭐 이 친구가 뭐 나중에 뭐 과학에 좀 뜻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난 과학자 되려고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정말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과학을 잘한다기보다는 조금 학생에게 괴로울 수도 있어도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수학을 잘한다기보다는 꼼꼼하게 해야 돼요. 탄탄하게 네, 기본기를. 중학교 수학을 공백 없이 꼼꼼하게 가져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보통 고등학생들 중에 이제 수원스트 공부하다가 성적 안 나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구멍이 중학교 때 수학에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 다시 복습하는 커리큘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 수학을 좀 꼼꼼하게 가져가는 게 고등학교 이후에 과학을 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과학이 결국엔 수학의 언어로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중등 과학 준비는 좀 초등 시기부터 좀 개념과 용어를 좀 차근차근 연결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기초 이해력과 그리고 꾸준한 학습 흐름이 만들어질 때 중등 과학도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수학 역시 과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언어가 되는 만큼 초등 때부터 기초 실력을 좀 탄탄하게 해서 중학교에 공백 없이 이렇게 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준비된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자, 선생님, 과학을 정말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이제 성장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와, 진짜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오늘 들어봤던 것 중에. 마지막이거든요. 네. 네. 글쎄요. 일단 과학을 잘하는 아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과학적인 추론이나 어떤 과학적인 학문을 잘하는 아이 뭐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은. 근데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는 경우가 네. 종종 있어요. 이 친구는 안 시켜도 지가 알아서 연구하고 막 고등학교 때부터 논문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대다수는 아니죠. 대다수의 학생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과학을 그냥 학문이니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할 텐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잘할 수는 있어요. 사실 고등학교 과학까지는 재능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열심히가 되려면 동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쌓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대부분 일상 속에 쌓인 경험의 결과, 그리고 뭐 경험을 토대로 과학을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아까 열심히 또 강연 내용에 담겨있었던 결국 네. 그 내용의 반복이긴 한데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습관,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좀 얘기한다면 뭐 스스로 뭐 어떤 학습지가 될 수도 있고요, 저널이 될 수도 있고요,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커뮤니티, AI 뭐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다양한 기회들을 활용해서 개념을 좀 습득을 하고 나눠보고 적용해보고 이런 기회들,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접하는 경험으로 이제 계속해서 쌓아 나갈 때 이게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과학이 재밌다 이렇게 느끼게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 유능감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능감을 좀 경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건 조금 과한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이라도 과학 대중서 같은 게 굉장히 좀 잘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학 대중서 좀 많이 접하고 또 흥미가 생기면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찾아본다던가 네.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고요. 또 이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지식을 자기 힘으로 이해해 보려는 어떤 경험 이런 네. 것들이 좀 이렇게 쌓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누구나 과학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조금 괴로운 과정이 될 수 있지만 뭐 이것을 테스트해보는 과정이 좀 있으면 좋긴 한데 네. 근데 그 과정이 막 시험 보는 것처럼 압박이 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네. 이걸 누군가한테 설명해본다거나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설명을 하려면은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한 거를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 재구성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내가 들었을 때는 혹은 책을 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해되는데. 그걸 설명해봐 하면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학습의 완성이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설명해보는 기회까지 있으면 굉장히 더 네. 유의미한, 그래서 더 과학을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과학을 잘하는 아이는 뭐 특별한 재능보다는 뭐 호기심 그리고 꾸준한 학습 경험이나 스스로 이해해보는 반복 과정 속에서 성장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접하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습관이 과학 실력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사전에 많이 보내주셨던 5가지 질문을 모두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좀 몇 가지 실시간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선생님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네. 그 외에 보통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질문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질문이 너무 심하게 많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진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네. 끊임없이 많은 아이인 거죠? 네. 제가 그랬고요. 네. 네. 이거는 뭐랄까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는 게 어떤 질문을 해도 늘 본인이 궁금한 것처럼 대답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전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과학을 좋아하는 이런 어떤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정말 농담이 아니라 7할 이상을 만들어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많은 건 굉장히 중요한 태도고요, 사실. 그 질문이, 근데 그런 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하나의 질문이 완전히 완성되고 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 부모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게 해결도 안 됐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소위 말하는 주의 집중 장애는 아니죠. 주의 집중 결핍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걸 좀 해보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되도록 어리면 어릴수록 좀 바로 잡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이 많은 건 좋대. 뭔가 하나가 끝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경험들을 계속 꾸준히 선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많은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 질문 하나에 그 해결이 되었을 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저도 이제 반성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저희가 지금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유초등 시청자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초등 자녀를 두신 그 부모님들께 그 과학책 아이들한테 어떤 과학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지 그거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좀 바꿀게요. 그 아이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는 책으로 좋습니다. 제가 좀 바꿔서 네. 그러니까 책임감 여기에 덜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책을 쉽게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추천해 준다고 해서 잘 읽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추천해서 읽으면 좋겠지만은 제 생각에는요 그것보다 부모님이 과학 자체에 흥미를 가지는 게 좀 더 유리하고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녀가 과학에 흥미를 붙이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만약에 부모님들이시라면은 학부모님들이시라면은 과학이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인이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난이도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성인 정도 돼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학생들은 이거 보면 저도 사실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중학교 때 추천받아서 읽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읽는 내내 고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20대 후반이 돼서 다시 읽으니까 네. 그땐 너무 재밌었거든요. 재밌게 읽으셨고.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누군가에게 과학을 설명해주고 싶은 사람이 읽으면 매우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네. 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책이 조금 얼개가 바로 과학부터 시작하니까 어려울 수 있다면 사실 과학을 재밌게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는 사실 이 세상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도 과학을 이해하는데 역설적이지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뭐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왜냐면 되게 명확한 설명은 아니다. 막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서 막 좀 분분한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초심자들 사이에서 이해를 좀 도모할 수 있는 전반적인 세상에 관한 의문들을 두루 공부할 수 있는 책인 최 사장님의 책인데요.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최 사장님 책인데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넓고 얕은 책 지식. 이름이 다 길죠. 네. 네. 그게 1편이 있고 2편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2편만 읽어보시고요. 2편만 네, 만약에 시간이 좀 된다 싶으시면 1, 2편을 다 읽어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린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읽기 전에 워밍업이 엄청 잘 되고 그리고 과학이 재밌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네, 왜냐하면 과학을 아까 잠깐 제가 뉴턴 소개해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세계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설명할 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궁금할 수 있는 대다수의 질문을 이 세 권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2권의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 오늘 강연이 끝나면 바로 좀 실천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또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실시간으로 질문 보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각 가정에서 아이의 과학학습과 성장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을 전해주신 이효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면 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핵심은 과학은 아이의 좀 수준에 맞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반복하면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학습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몬과학은 학년에 관계없이 아이의 현재 수준에서 시작해 뭔가 스몰 스택 구성으로 하루 10분씩 부담 없이 학습하면서 과학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계기로 우리 아이의 과학 첫걸음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구몬과학과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구몬 토크 콘서트에 함께 해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는 학부모님과 아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